허허허, 이 녀석아,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호들갑이냐. 내가 보태준 그 귀한 은자들, 내가 다 잘 썼다. 잘 썼고 말고. 아이고, 태평아, 우리는 평소에 매일 쌀밥에 고기 마차 먹어서 아주 속이 다 부대낄 지경이다. 오늘만 속을 좀 비우려 시래기를 끓인 것인데 내가 하필 이때 온 것이요. 꼬박 10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큰 부자가 된 아들 태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아내 설이와 수레마다 재물을 산더미처럼 싣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10년 만에 마주한 고향집 살인문 앞의 광경은 태평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생 대쪽 같으셨던 아버지는 이가 듬성듬성 나간 사기 그릇에 담긴 멀건 시래기 쪽을 덜덜 떨며 들이키고 계셨고, 어머니는 구멍난 무명 호치마를 여미며 시퍼렇게 얼어터진 거친 손으로 아궁이의 마른 가지를 밀어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곁에 남은 온기라곤 잿더미 속에서 겨우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뿐이었지요. 태평은 그 자리에 굳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의 등 뒤에 선 아내 설이는 아주 속을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그 흉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명주 비단치마, 구김 하나 없는 고운 자태, 그리고 머리에 꽂힌 무거운 금비녀까지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시부모의 저 참담한 꼴을 마주하고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그 흔한 놀라움도 당황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섬뜩하기까지 한 완벽하게 통제된 서늘한 차분함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서리가 갑자기 소매에서 향긋한 사양 냄새가 나는 비단 수건을 꺼내들더니 벼랑간 마당으로 뛰어들며 왈칵 거짓 눈물을 쏟아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10년 만에 배우는데 세상에 어찌 이리 험한 곳에 계십니까요? 서리의 그 간드러진 곡소리가 고요한 마당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언손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엎드린 그녀의 귓바퀴 하나 붉어지지 않는 지독하게도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태평은 그 기묘한 광경을 보며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태평은 매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은자와 최고급 비단을 꼬박꼬박 올려보냈습니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보부상을 통해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두고 아궁이 앞에서 저리 떨고 계신 겐지, 아버지 또 어찌하여 10년 만에 온 아들을 보고서도 반가워하기는커녕 쥐구멍이라도 찾듯 구분 등을 더 깊숙이 수그리고 시선을 피하는 겐지. 흙먼지 날리는 초가삼간의 마당 한가운데 태평의 가슴속에서는 아직 명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위화감과 의심이 시퍼런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요란하게 고글하는 아내 서리의 매끄러운 얼굴과 시래기죽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늙은 부모의 구분 등 사이에는 도무지 아기가 맞지 않는 거대한 거짓말이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태평은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흙바닥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태평은 아버지가 들고 있던 이가 빠진 사기 그릇을 와락 부여잡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다달이 보내드린 그 많은 은저와 비단들은 다 어디에 두고 어찌 이런 맹물 같은 시래기 죽을 드시고 계신단 말입니까? 태평의 피 끓는 절규에 윤진사의 흐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윤진사 내외는 지난 10년간 단 한 푼의 은자도 단 한 필의 비단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진사의 시선이 태평의 등 뒤에 서 있는 화려한 며느리 서리에게 닿는 순간 아버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집 놀라며 황급히 빈 그릇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행여나 한양에서 온 부잣집 며느리 앞에서 귀한 아들의 체면이 깎일까, 혹여 아들이 거짓말을 한 못난 사내로 몰려 처가에서 쫓겨나기라도 할까봐 지레 겁을 먹으신 겁니다. 허허허, 이 녀석아,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호들갑이냐. 내가 보태준 그 귀한 은자들 내가 다 잘 썼다. 잘 썼고 말고. 잘 쓰시다니요. 이렇게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데 대체 어디에 쓰셨단 말입니까? 윤진사는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저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내 당숙네 노름빚을 크게 지는 바람에 내가 그 빚을 갚아주느라, 그리고 남은 돈은 지나가는 상단에 투자를 했다가 그만 몽땅 날려먹었지 뭐냐. 다 이해비가 못나고 어리석어 그리 된 것이니 내 처 앞에서 두 번 다시 돈 얘기는 꺼내지 말거라. 평생 남의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는 대나무처럼 꼿꼿하던 선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노름빚이나 갚아주는 어리석은 늙은이로 깎아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때 부엌에 있던 어머니 김씨 부인이 황급히 치맛자락에 연 손을 닦으며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태평아, 내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한 일인데 어찌 그리 다그치느냐. 우리는 평소에 매일 쌀밥에 고기 마차 먹어서 아주 속이 다 부대낄 지경이다. 오늘만 속을 좀 비우려 시래기를 끓인 것인데 내가 하필 이때 온 것이요. 김씨 부인은 얼어터져 쩍쩍 갈라진 손으로 태평의 고운 비단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굽은 손마디가 어찌나 차갑고 바들바들 떨리던지 태평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드는 것만 같았지요. 어머니, 어찌 이런 얇은 호치마를 입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솜을 두툼하게 넣은 최고급 명주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흠집 놀라며 재빨리 구멍난 치맛자락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게 아주 잘 있다. 내 평생 그리 고운 비단은 처음 보아서 행여나 때라도 탈까봐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지. 총것들이 밭일하는데 어찌 귀한 옷이나 입겠느냐. 나는 이 낡은 무명옷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따뜻하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불 때마다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부모의 이 처절하고 눈물겨운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는 그제서야 안심한 듯 입가에 아주 희미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요? 아버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서방님의 피 같은 돈을 다 쓰셨다는데 어찌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탓하겠습니까? 다 저희가 못나서 더 넉넉히 보내드리지 못한 탓이지요.
서리의 그 매끄럽고 가증스러운 위로가 태평의 귓가에 독사처럼 얽혀들었습니다. 태평은 핏발선 눈으로 아버지의 빈 사기 그릇과 어머니의 얼어붙은 맨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부모님의 육신을 갉아먹은 것은 단순히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는, 내 자식이 화려한 며느리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겠다는 맹목적이고도 처절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굽은 등 뒤에 태평의 직감은 매섭게 곤두서고 있었습니다. 저 낡은 초가상간의 흙바닥 아래에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고향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마에 잔뜩 싣고 온 호화로운 비단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르게 잠든 아내 서리와 달리 태평은 도무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름빛을 졌다는 서리의 매끄러운 변명도,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리시던 부모님의 굽은 등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속이 타들어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태평의 볼에 차가운 겨울밤의 삭풍이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 구석 다 쓰러져가는 헛가 문틈으로 반딧불이처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평은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낮춰 헛간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태평은 제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흙바닥 위, 아버지는 집신을 꼬기 위해 얼어붙은 볏짚을 비비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영감, 내 가슴이 찢어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소. 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이 헛간의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이 한양에서 그 모진 처가살이를 하며 쫄쫄 굶는 줄도 모르고 나는 동네 방네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자랑만 하고 다녔소. 묵묵히 집신만 꼬던 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향에 돈 한 푼 못 보내고 그 무거운 처가 식구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뼈가 깎였겠소. 나는 아들이 데리고 온 저 고운 며느리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이오. 부끄럽고 미안하여 어찌 숨을 쉰단 말이오. 어머니의 피 끓는 소리에 태평의 귓가에는 벼락이 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돈 한 푼 못 보내고 처가살이를 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분명 다달이 거금을 보냈거늘. 이윽고 윤진사가 낮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만 우시오. 아들이 처가떡이라도 저리 비단 옷을 입고 당당히 내려왔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소. 행여나 우리가 돈 한 푼 못 받았다는 걸 며느리가 알면 우리 아들이 무능하다 여겨 당장 내쫓지 않겠소. 그러니 내일부터라도 입을 꾹 다물고 내가 노름에서 재산을 다 날렸다고 며느리가 굳게 믿게 하겠소. 그게 우리 불쌍한 아들을 살리는 길이오. 헛간 문 밖에서 이 참혹한 진실을 엿듣던 태평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름을 한 것도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아들이 처가에서 구박받으며 땡전 한 푼 못 버는 박복한 신세라
굳게 믿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내쫓길까봐 그 모진 가난과 굶주림을 오롯이 두 분의 탓으로 돌리며 10년을 버텨오신 것이지요. 서리가, 그 독사 같은 서리가, 지난 10년 동안 아내 서리가 중간에 돈을 모조리 가로채고 양쪽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틀어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노름꾼이라 속이고 부모님께는 아들이 무능한 사이라 속여 양쪽의 연을 무참히 끊어버린 그 악랄한 속내였지요. 어둠 속에서 태평의 두 눈이 시뻘건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이내 뼈를 태우는 분노로 바뀌었지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태평이 서리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안채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악마 같은 거짓말을 숨기고 누워있을 아내. 그 방문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태평의 시선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피 맺힌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일을 까맣게 모르는 아내 서리는 시부모 앞에서는 지극한 효부 행세를 하더니 오랜만에 고향 마을의 산세를 구경하겠다며 종들을 데리고 훌쩍 집을 나섰습니다. 서리의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태평은 미친 듯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꾸민 그 거대하고 악랄한 짓거리에 대해 명백한 물증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마루 및 낡은 장롱 속 쥐구멍이 난 뒤주안까지 모조리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부엌으로 들어선 태평의 눈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궁이 한쪽 구석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잿더미 속에 무언가 반듯하고 시커먼 것이 반쯤 묻혀 있었지요. 태평은 팔을 걷어붙이고 시퍼런제를 미친 듯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내든 것은 불에 그슬려 형체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젖힌 순간 태평은 그만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난 10년간 태평이 성공의 기쁨을 담아 썼던 수십 통의 편지들이 단 한 번도 뜯기지 않은 채 겹겹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 달에도 은자 20장과 비단을 보냅니다. 부디 고기 반찬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피땀 흘려 번 돈을 보내며 부모님의 평안을 바랐던 그 애끓는 사모곡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아궁이 재투성이 속에 쑤셔박혀 있었던 겁니다. 서리가 고용한 보부상이 고향의 편지를 배달하는 척 내려와서는 시부모에게는 아들이 땡전 한 푼 못 버는 처가살이 신세라 거짓말을 치고 편지는 아궁이 속에다 짐짝처럼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아, 이 천하에 찢어주길. 태평이 미친 듯이 뜯지 않은 편지들을 파헤치자 상자 맨 밑바닥에서 무언가 희뿌연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아 평생을 목숨처럼 애지중지 여기던 은비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운 은비녀가 흉하게도 반쪽으로 툭 부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태평의 귓가에 몇 년 전 한양장터에서 우연히 만났던 고향 상인의 말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는데 약값이 없어서 말이야. 아버지가 밤새 통곡을 하시다가 결국 어머니 비녀를 반으로 잘라 장에 내다 파셨다네. 어머니, 아버지. 태평은 그 반쪽짜리 은비녀를 가슴에 꽉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꼬박꼬박 보낸 그 엄청난 은자는 독사 같은 며느리의 배를 불리고
정작 늙은 부모는 약한 첩을 지을 돈이 없어 눈물로 비녀를 꺾어야만 했던 그 참담한 세월. 뜯지도 않은 편지 무더기와 반쪽짜리 은비녀.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부모의 피와 살을 갉아먹은 아내 서리의 명확한 죄악의 증거였습니다. 오동나무 상자로 움켜쥔 태평의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툭툭 붉어져 올랐습니다. 억눌렀던 슬픔은 흔적도 없이 타들어가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만이 태평이 가슴을 집어 삼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악기 같은 서리에 목통을 올가매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처절한 단죄뿐이었습니다. 태평은 솟구치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즉시 한양으로 신복들을 은밀히 띄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내 서리가 다달이 고향에 심부름을 보냈다던 그 단골 보부상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한 것입니다. 며칠 뒤 인적이 드문 야밤의 뒷산 패가 포승줄에 꼭꼭 묶인 보부상이 태평의 발밑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리. 저는 그저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태평의 서슬퍼런 주궁에 보부상은 사시나무 떨듯 그간의 모든 악행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내가 매달 부모님께 올리라 쥐어준 그 많은 은자와 비단은 다 어찌하였느냐? 그것이 마님께서 나리 몰래 저를 부르시더니 나리께서 부모님께 보내는 은자와 비단을 모조리 가로채어 친정 오래비에게 갖다 바치라 명했습니다. 그 돈으로 한양 노른자 위에 전답을 사드리라 하시면서요. 시골 총구석 늙은이들에겐 단 한 푼도 보내지 말라 엄명을 내리셨사옵니다. 보부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야말로 악귀의 속삭임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시부모님께는 저를 시켜 거짓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나리께서 처가살이하며 매일 구박만 받고 땡전 한 푼 못 보는 박복한 신세니 행여나 아들을 아는 척하거나 고향으로 부르면 나리께서 당장 길거리로 쫓겨날 것이라고. 그래서 내 부모가 10년을 그리 숨죽여 살았단 말이냐? 예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노인네들이 어찌나 아들 걱정을 하던지 나중에는 자기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지이면서도 제 손에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쥐어주며 아들 줄임배 좀 채워달라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나리께서 정성스레 쓰신 편지들은 마님의 명대로 뜯지도 않고 아궁이에 숨겨두었고요. 그 끔찍한 자백을 듣는 순간 태평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을 거상으로 키워준 은인이라 굳게 믿었던 처가의 든든한 뒷바라지는 알고 보니 굶주린 내 부모의 피눈물을 짜내어 얻은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고상하고 교양 넘치던 아내 서리는 고운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독사의 혀, 내 부모가 헐벗고 병들어 피눈물로 은비녀를 꺾을 때 그녀는 친정의 배를 물리며 매일 밤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간사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굶어가며 모은 쌈짓돈마저 아들의 줄임배를 채우라 내어주셨다는 말에 태평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든 태평의 두 눈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에서 시퍼런 피가 배어나오도록 꽉 쥐어틀었지요. 서리, 내 인연에 그 뱀 같은 혀를 뽑아 내 부모가 흘린 피눈물만큼 갈기갈기 찢어주마. 10년 만에 거짓말을 박살낸 태평의 무자비한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유롭게 마을 구경을 마치고 화려한 비단옷을 펄럭이며 돌아온 서리는 안방문을 열어젖히다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컴컴한 방 한가운데 태평이 마치 사람을 찢어 발길 듯한 야차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서방님, 불도 켜지 않으시고 어찌 그러고 계십니까요? 서리가 짐짓 놀란 척 다가오려 하자 태평은 대답 대신 방바닥에 무언가를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내뒹군 것은 검게 그을린 오동나무 상자와 뜯지 않은 편지들, 반쪽짜리 은비녀, 그리고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보부상의 자백서였습니다. 순간 서리의 매끄럽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내 인연, 이 짐승만도 못한 독사 같은 년. 태평의 벼락 같은 호통이 낡은 초가삼간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부모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은자를 가로채어 내년 친정에 배를 불려? 내 부모가 굶어 죽어가며 약값이 없어 비녀를 꺾을 때 내년은 그 돈으로 한양에 땅을 샀단 말이냐?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쯤에서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문가에서 오만하게 자란 서리는 달랐습니다. 꼬리가 완전히 밟히자 그녀는 그 고상하고 단아있던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는 도리어 눈을 부릅뜨며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지요. 다 아셨다니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서리는 턱을 치켜들며 아주 가증스럽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서방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일 모레 죽을 그깟 다 늙어빠진 시골 촌부들에게 그 귀한 거금을 쏟아붓느니 훗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한양의 노른자위 전답을 사두는 게 지엄이의 지혜요.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뭐라? 지엄이의 도리? 아버님, 어머님이 어디 굶어 죽기라도 했습니까? 시래기 죽이라도 드시고 살아계시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방님이 지금 거상의 자리에 오른 것이 대체 네 덕입니까? 제 친정의 인맥과 뒷받침이 없었다면 서방님은 지금도 장사에서 보찜이나 메고 뒹굴었을 총것일 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자식을 위한 도리라 포장하는 며느리의 도끼. 은비녀를 꺾으며 피눈물을 흘린 시부모를 조롱하는 저 뻔뻔한 입술. 촌것? 그래, 나는 촌것이다. 허나 내년은 사람의 탈을 쓸 악기일 뿐이다. 그 악마 같은 폐악질을 마주한 순간 태평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툭 하고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10년의 거짓된 부부의 연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끔찍하고도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내 부모의 피눈물을 짜내 얻은 부귀영화라면 나는 차라리 길바닥에 나앉은 거렁뱅이가 되겠다. 태평은 그 자리에서 벼루에 먹을 벅벅 깔아 붓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핏발선 굵은 글씨로 큼직하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바로 아내를 내쫓는다는 소박장이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서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마구 흔들렸습니다. 서방님, 지금 미치신 겁니까? 저와 이혼하면 서방님의 상단도 끝입니다. 제 친정이 서방님을 한양바닥에서 아주 매장해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닥쳐라. 상단이 무너지든 내가 거지가 되든 상관없다. 내년 같은 독사를 품고 살 바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 것이다.
태평은 완성된 소박장을 서리의 얼굴에 내던지듯 뿌리고는 곧바로 서리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내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고운 명주치마, 머리에 꽂고 있는 그 무거운 금비녀, 그것은 다 내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산 것들이 아니더냐. 태평은 서리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겉옷을 자비 없이 벗겨내 마당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하인들이 입는 가장 거칠고 까끌까끌한 삼배옷 한 벌을 휙 던져주었지요. 그 비단은 내 어머니가 입어야 할 옷이다. 당장 그 더러운 몸에 삼배를 걸치고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지거라. 서서방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꼿꼿하게 목을 세우던 서리가 그제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빈몸으로 쫓겨난 소박댕이가 되면 어떤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평의 두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평은 매몰차게 서리를 걷어차 버리고는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대문 밖으로 질질 끌어다 내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가마를 타고 콧대를 높이던 오만한 한양댁이 머리를 산발한 채 얇은 거적대기 하나만 걸치고 맨발로 흙바닥에 내쫓기는 꼴을 온 동네 사람들이 통쾌하게 지켜보았지요. 태평의 처절한 단죄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이 밝아지자 관하로 달려가 반쪽짜리 은비녀와 보부상의 자백서 등 모든 증거물을 바치고 서리 일가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사또는 그 악랄한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로하여 즉시 한양의 포도청에 서신을 띄웠지요. 사위의 돈을 가로채어 사들였던 서리 친정의 한양 땅과 재산은 모조리 정몰, 즉 관아에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이었던 태평의 부모님 앞으로 남김없이 돌려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위를 기만하고 시부모를 학대한 죄로 서리 일가는 하루아침에 한양바닥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며 길거리로 나앉아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손에 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뼈를 내는 한겨울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뒤에야 서리는 자신이 내버렸던 시부모의 끔찍한 추위와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된 geb니다. 혹독하고 시렸던 겨울이 지나고 고향 마을에도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던 다 쓰러져 가던 초가상간 흉가는 헐리고 그 자리에 고래등같이 번듯한 기와집이 새로 올라갔습니다. 태평은 한양의 복잡한 상단일을 믿을 만한 수하에게 모조리 맡기고 아예 고향으로 완전히 내려와 부모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따사로운 봄햇살이 내리쬐는 너른 대청마루, 아버지 윤진사는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명주옷을 입고 앉아 여유롭게 담뱃대를 물고 뜰을 내다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정갈한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만들고 계셨지요. 그때 태평이 다가와 어머니의 등 뒤에서 살며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십시오. 어머니가 돌아보니 태평의 두 손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새 은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흉가 아궁이에서 찾았던 그 낡고 그을린 반쪽짜리 은비녀를 녹이고 새 은을 듬뿍 더해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튼튼한 은비녀로 새로 지어온 것입니다.
태평이 어머니의 곱게 빗어넘긴 쪽진머리에 조심스레 새 은비녀를 꽂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비녀가 꺾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굵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내 곁에 있으니 이 어미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구나.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지도 허허 웃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마당 한편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탉들이 흙을 파헤치며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나긴 눈물과 뼈아픈 오해로 얼룩졌던 이 집안에 비로소 진짜 봄바람과 함께 진정한 웃음꽃이 만발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거친 무명치마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비단보다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